안녕하세요. 아치데이입니다. 네, 우리 오늘 중국 미술 함께 살펴볼 건데요. 교과서 92페이지부터 작품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시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국을 시작하는 나라, 진나라. 먼저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진나라부터 우리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라 시기에 중국의 고대 문화가 성립되었다고 하죠.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 작품으로는요, 진시황릉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여러 가지 토용이 있는데요. 이 토용은 테라코타라고 해서 흙으로 빚어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800도씨로 구워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용들은요, 당시의 의복이나 무기를 알 수 있는 역사적 사료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시기로는요, 우리 위진남북조 시기가 되겠네요. 위진남북조는 남조와 북조로 나뉘면서 전쟁과 혼란이 끊이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전쟁과 혼란이 끊이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종교에 많이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가 성행을 합니다. 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미술 유물로는요, 많은 불상이나 대규모 석굴 사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 대표가 윙깡석굴입니다. 93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작품인데요. 네, 함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때인데요. 수나라는 또 다시 혼란한 사회를 통일하게 됩니다. 통일하게 되면서 당나라에 이어지면서 정치나 경제, 예술 문화가 크게 발전합니다. 여기서 휘종, 그러니까 장헌의 그림이 돌연도인데요. 당시에 그런 사녀도, 궁종 풍속화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 작품 또한 교과서 93페이지에 예시 도판이 있죠? 이 작품을 함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산수화의 양대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는 수묵산수화, 하나는 청록산수화. 우리 지난번에 수묵산수화와 그 다음에 채색화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시조가 되겠죠. 그래서 산수화의 양대 흐름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은요, 왕류와 이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때 세 가지 유약이 이렇게 사용되면서 좀 화려한 그런 도자기나 아니면 토우란 어떤 인형같이 생긴 것들을 이렇게 흙으로 구워서 빚어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는데요. 그 교과서 도판에 보면 울부짖는 낙타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당시의 국제 교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오대와 송 시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또 우리 중국은요, 여러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 시기가 오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송 시기에는요, 다시 한족이 집권을 하다가요, 남송 시절에 침입을 받아서 북쪽에 살던 한족이 남쪽으로 이렇게 피신해 갑니다. 그래서 중국 미술 고전적인 완성이 시작되는 시기이지만 이렇게 북송과 남송 시절로 나뉘게 된다는 거,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우리 작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작품은 교과서로 확인해 주시고요. 휘종의 장려로 산수화와 화조화가 크게 발달합니다. 휘종은 그림을 아주 잘 그리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어지면서 문인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북송 시절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가 봤더니 북송은 험난한 산세가 이어지는 그런 풍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송은요, 산세가 이렇게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도 자연스럽게 북송에 살던 시절에는요, 높은 산세가 그려졌던 반면에 남송으로 피신을 간 그 시절에는요, 낮은 산세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북송 시절의 주요 작가는 이성과 곽희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교과서 도판에 보면 범관의 계산 행려도, 그 작품 또한 높은 산세를 보이고 있죠. 네, 그 옆에다 적어주세요. 북송 시절의 높은 산세를 그렸다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남송 시절의 그림은요, 그 왼쪽에 보이는 하규의 그림인데요. 계산청원도라고 하죠. 이 작품 옆에도 남송 시절의 낮은 산세,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 작가는 이성과 곽희, 마원과 하규가 되겠습니다. 네, 원나라 시기로 넘어가면 시대적 배경은요, 또다시 몽고족이 한족을 물리치고 중국 대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예술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이렇게 한족이 또 침입을 받게 되는 그 찰나에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가진 문인들의 작품이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사군자와 수묵산수화가 그려지는데요. 이러한 주제들은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작가로는요, 원말사대가와 조맹부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조맹부 도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94쪽으로 넘겨볼게요. 조맹부의 작품이 보이나요? 조맹부의 작화추색도, 보통 복고화풍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화추색도를 살펴보면 당나라 때 그려졌던 청록산수화가 다시 한번 그려지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당나라를 쫓아 다시 그려진 복고화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맹부는 한족의 시대, 그때 당시에 중국이 아주 좋았던 그때의 당시로 돌아가자 해서 고의론이라는 화론을 펼칩니다. 그에 맞춰서 그림 또한 이렇게 고의론에 맞춘 복고화풍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원말사대가 그림은요, 그 훗날의 명나라의 오파에 의해서도 이어지고요. 그리고 청나라의 정통화파를 통해서도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원말사대가는요, 그림이 중요한데, 네, 그리고 나서 우리 명나라로 이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우리 명나라가 되겠습니다. 명나라 시기에는 다시 한족이 중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동안 침입을 받기도 하고 여러 나라로 분열되기도 하고 역시 지리적으로 넓은 그런 땅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나라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다 보니 한족 중심으로 다시 중국 대륙이 지배되면서 그 중심으로 문화가 크게 성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건축에서 자금성이 지어지고 그리고 만리장성을 다시 재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예에서 청화백자가 발달을 합니다. 유럽에 수출될 만큼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회화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원나라 때 얘기했듯이 원말사대가의 작품들이 오파를 통해서 다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문인들의 그림들이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죠. 오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동기창인데요. 동기창 작품이 94페이지에 이렇게 있는 거를 볼 수 있겠죠. 네, 이와 대치되는 구조로서 이렇게 절파라고 하는 또 하나의 화파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오파는 문인 중심으로 그려진 화풍이었다면 절파는 거친 운필과 녹목으로 화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화원 중심이라는 것은 화원이 직업 화가를 의미하는데요. 사실 그 이전까지는 미술을 직업으로 나눴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뉘어졌던 것들은 예를 들어서 높은 산세를 그렸느냐, 낮은 산세를 그렸느냐, 그리고 수묵화를 그렸느냐, 그 다음에 채색화를 그렸느냐, 이 정도의 차이였죠. 그런데 오파에 있었던 동기창에 의해서 이때부터 상남, 편북론이라는 그런 화론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상남, 높인다, 남종화를 높인다. 남종화란 문인 취향의 그림을 얘기하므로 그 오파의 그림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대치하고 있는 절파의 그림, 폄하한다, 편북론, 북종화를 폄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종화는 높이고 북종화는 낮춘다는 의미인데요. 북종화는 그때 당시에 그 화원이 그렸던 그림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북종화, 남종화로 나뉘는 시기가 명나라가 되겠는데요. 이때 이 앞선 시대의 그림까지도 직업으로서 남종화와 북종화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반대했던 화론가도 있었어요. 이계선이라고 절파를 높이고 오파를 낮췄던 그런 화론가인데요. 여기서는 우리 동기창 위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절파와 오파 중심으로 그림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우리 청나라로 또 이어지는 시기 살펴볼까요?
네,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웠습니다. 만주족은 뛰어난 정치력으로 지배를 했습니다만 경제, 문화, 예술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청나라 시기에 이 세 분야에 중국이 굉장히 크게 부흥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살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그림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먼저 원말 사대가를 이은 오파, 그리고 오파를 이은 이 정통아파 중심으로 복고주의적 성향,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그림들을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의미인데요. 문이나 계열의 정통아파,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네, 이렇게 앞선 그림들, 문인화들의 그림들을 쭉 방작하고 따라 그리면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던 정통화파가 있었던 반면에 굉장히 개성적인 수묵 화풍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주요 화가는요, 팔대산인과 석도인데요. 유민화가라고 하면 우리는 떠돌이 화가를 얘기를 하죠. 이런 상류계층의 팔대산인과 석도가 유민화가가 돼서 개성적인 그런 수묵 화풍을 그렸거든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같이 함께 살펴봤던 성난 물고기 기억하나요? 큰 화지에 중앙에 물고기만 딱 그려져 있으면서 성난 물고기라는 제목을 던지는 개성적인 수묵 화풍. 어떤 부분이 개성적이라는지 느낌이 오나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낭세령 선교사에 의해서 서양의 사실적인 명환법과 원근법이 도입됐는데요. 낭세령은 우리가 랑세령이라고도 하고 낭세령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명환법과 원근법이 도입되기 그 앞선 그 중국에 먼저 이렇게 서양의 기법을 이렇게 가지고 왔던 화가인 만큼 그러한 영향들이 또 우리나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중국 미술을 할 때 빠지지 않는 그런 화가에 속합니다. 네, 여기까지 중국 미술 함께 살펴봤는데요. 시험에서는요, 어떤 식으로 물어볼 거냐면, 시험에서 황제 무덤에 토용이 있는데 이 토용이 나타났던 시기는 어느 시대인가 이렇게 물어보거나 위진남북조에서 있었던 유불도가 성행됐던 시대적 배경에서 가장 중요했던 석굴사원 이름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여기에 추 당나라 때 그 중요한 산수와 양대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대표 작가를 물어봐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시대를 물어봐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시대적 배경을 물어봐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요.